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대 도시 서울과 부산의 새로운 시장을 선출하는 4.7 재보궐선거의 본투표가 이제 모레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박영선, 오세훈 후보는 오늘 마지막 1대1 TV 토론을 마치고 유세 현장으로 달려가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나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전통적인 표밭인 강서, 금천, 영등포를 찾아 도서관 설립과 난곡 경전철 1호선 연장 등 지역 현안 공약들을 발표하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된 목격자들의 증언에 오세훈 후보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거짓말이 판치는 그런 사회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해도 됩니까, 여러분? 지원 사격에 나선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 여당에 화가 나더라도 과거 투기 세력엔 표를 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 앞에 거짓말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한 시장을 뽑아주실 것을 또한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차량 유세로 서울을 가로지르면서 접전지인 동작과 보수 텃밭인 송파에서 표머리에 나섰습니다. 특히 20, 30대를 겨냥해 자신은 실망시키지 않는 서울시장이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에게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서울시장이 한번 되어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연일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며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후보를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을 시킴으로써 지난 4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해달라는. 국민의힘은 또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 등은 문제 삼지 않는다며 여당의 편파적이라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측량 현장 방문을 목격했다는 증언자들에 대해선 사법 처리를 경고했고, 민주당은 양심 선언자들에 대한 겁박이라며 오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마지막 1대1 TV 토론도 난타전이었습니다. 박 후보는 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을 파고들면서 오 후보는 거짓말 후보라고 몰아세웠고, 오 후보는 당의 규정까지 바꿔서 출마한 박 후보야말로 존재 자체가 거짓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곡동 땅 문제는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측량을 하고 나서 그로부터 9일 이후에 SH공사가 내곡동 개발 계획을 발표를 하면, 그러니까 용역을 실시를 합니다. 이거 모르는 일이었을까요? 복잡하게 설명하셨지만 최초 신청일은 제가 시장 취임하기 전 2006년 3월이고요. 박 후보는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당시 주택국장이 초고속 승진한 것 자체가 의혹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오 후보는 능력에 맞는 인사였다며 내곡동 땅과 민생이 무슨 관련이 있냐고 맞섰습니다. 이 내곡동 문제와 관련해서요? 민생은 관심이 없으시군요. 관련이 없습니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한번 설명을 집값이 해보세요. 민생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혹시 생태땅 때문에 관계가 되나요? 생태땅 그럴 수 있겠네요. 서로 거짓말을 한다며 고성과 함께 비난 수위를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거짓말한 시장이 후보가 시장이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거짓말의 본체라고 생각합니다. 존재 자체가 거짓말 아닙니까? 존재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계속 오세훈을 거짓말쟁이라고 한 게 누굽니까?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서도 난타전은 계속됐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형 개발을 할 것이고요. 오세훈 후보의 재건축 재개발은 불도저식 개발입니다. 지금 많은 서울 시민들이 재산세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반성의 여지가 없으시군요. 박 후보는 오 후보의 태극기 세력과의 관련성을 부각하려 했고, 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독재 발언이 뭐가 문제냐고 맞받았습니다. 태극기 집회와 함께 합니까? 아니, 태극기 집회에 가서 연설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독재자의 의미가 뭡니까? 야당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거죠. 두 후보는 서로의 장점을 말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도 언변이 굉장히 좋다, 집념과 열정이 있다며
내곡동 논쟁을 의식한 듯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부산시장 선거전은 막판으로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관련 의혹이 계속 나오자 후보 사퇴를 요구했고, 박 후보는 민주당이 흑색 선전을 반복하고 있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배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 측은 사흘 연속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형준 후보의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2012년 총선 당시 박 후보가 경선 경쟁자를 떨어뜨리려고 한 여성에게 5천만 원을 주고 성추문 사건을 조작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해당 여성은 한 라디오에서 증언에 나섰습니다. 그때 사실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됐다. 정말 죽을 죄를 졌다.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민주당은 또 박 후보의 자녀들이 매입한 LCT 두 채가 이영복 회장의 별도 관리 매물이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부산 시민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야당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을 적극 활용하는 그런 경제시장, 그런 민생시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 선대위는 성추문 폭로자에게 5천만 원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빙성도 근거도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또 LCT 의혹에 대해선 박 후보 자녀들이 매입한 17층과 18층은 로열층으로 볼 수 없으며 당시엔 미분양 물건도 많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억지 쓰고 심서봉대하고 고장난 추궁기기 틀듯이 매일 설명을 해도 듣지도 않고 저 그렇게 막 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후보는 MBC가 보도한 국회 조형물 설치 과정에서의 이른바 특정 작가 추천 특혜 의혹도 반박했습니다. 추천을 한 것은 사실인데 그 선정 과정이나 예상 과정이나 하나도 제가 관여를 한 바가 없고. 하지만 당시 작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과정에도 해당 작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작가는 자신을 심사할 위원으로 4명을 추천했는데 이 가운데 2명이 실제로 심사위원이 돼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특히 이 중 1명은 경쟁 작가들에게 눈에 띄게 낮은 점수인 35점과 55점을 매긴 것으로 드러나 선거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투표일을 이틀 앞두고 민주당은 뒤집기를, 국민의힘은 굳히기를 장담했습니다. 민주당은 바닥 민심이 바뀌고 있다면서 1% 차이 박빙 승부를 예상했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변수는 없고 판세는 이미 굳어졌다면서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유세 현장에서 느끼는 바닥 민심이 여론조사의 수치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집값 상승에 화가 났던 중도 성향 시민들 상당수가 이제 상대 후보의 각종 의혹들에 실망하며 다시 돌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재보선 사상 가장 높았던 사전 투표율도 표심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이른바 샤이 진보가 결집하는 신호라면서 본투표는 피말리는 1% 승부가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민심이 바뀌고 있음을 느낍니다. 화가 나서 사전투표장에 갔다가 차마 국민의힘 오세훈은 못 찍겠더라. 그래서 1번 박영선에 투표했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판세는 이미 굳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건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서울과 부산의 야당 후보들에게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변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분노가 폭발하니까 결국 가서 저희 사전 투표율도 높아지는 거고, 이런 상황이 내일 모레 투표까지 연장이 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남아있는 이틀 동안에 특별한 변수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각종 지표나 표심을 저마다 유리하게 해석하며 여당은 역전승을, 야당은 낙승을 기대하고 있지만 승리도 결국 투표를 해야 거둘 수 있는 것이라며 막판 표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본투표 당일이 이번엔 임시 공휴일이 아니란 점에서 여야 지지층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많이 실제 투표장으로 향하느냐가 최대 승부처가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교사, 아이들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일부 교사들이 의심 증상에도 계속 출근을 했다고 하는데요. 50대 원장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다 끝내 숨졌는데 사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이곳의 교사와 아이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어린이집 내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이렇게 굳게 닫혀 있습니다. 3살에서 5살 난 영유아가 8명, 교사가 9명, 교사와 접촉한 가족 2명까지 확진됐습니다. 50대 원장은 어젯밤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에 갔다가 오늘 새벽 숨졌는데 숨진 뒤에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놀랐죠. 처음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망사고까지 나올 줄은. 저희 동네가 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 동네 엄마들이 긴장할 수 있는 상황이죠. 거기. 최초 확진자는 70대 보육교사였습니다. 2주 전부터 발열 증상을 보였지만 그동안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았고 어린이집에도 계속 출근했습니다. 증상이 있는 교사는 또 있었습니다. 이 교사는 다른 교사 2명과 함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 연수구 호프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도 않았고 검사받으라는 개별 통보도 없었습니다. 호프집 안에 CCTV가 없었고 QR코드나 방문자 명단 작성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인천시 전체에 해당 호프집 방문자는 검사를 받으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데 그쳤습니다. 명부가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우려가 되는 바가 있어서 재난 문자가 나간 겁니다. 수기 작성을 안 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교사들은 이 문자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호프집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28일입니다. 그 전에 이미 어린이집 교사들이 증상을 보인 만큼 어린이집에서 호프집으로 코로나가 번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어린이집과 호프집, 인근 노래방까지 관련 확진자는 40여 명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이 어린이집 원생들과 가족, 또 이들의 접촉자 220명과 인근 280여 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고의로 코로나 검사를 피했는지 여부와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어도 검사받지 않은 교사들, 방문자 명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호프집,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한 보건소, 방역 구멍들은 결국 무더기 확진으로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 유흥가의 밤거리는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밤 10시로 정해진 영업시간이 무색하게 시민들이 거리 곳곳에서 술자리를 이어갔는데요. 방역당국은 이런 추세라면 하루 확진자 수가 500명대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식당과 술집이 문을 닫은 밤 10시가 되자 사람들이 공원으로 모여들더니 30분 만에 사람들로 꽉 찼는데 대부분 술을 마십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홍대 앞. 수십 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데 마스크를 제대로 쓴 사람은 적습니다. 답답해서 그냥 놀고 싶어요. 우리 다 놀고 싶어요.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남의 얘기입니다. 토요일 밤엔 이태원을 찾았습니다. 밤 10시가 지나자 이곳의 식당과 술집들 역시 문을 닫았고 보시는 것처럼 인적도 끊겼습니다. 하지만 이 골목을 나서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빗속에서도 수십 명이 우산을 쓴 채 거리에서 끝내지 못한 모임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게 다리 없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 10시 이후에. 맞아요. 다리 없어서 1시간, 2시간 정도? 궂은 날씨 때문에 사람이 적은 게 이 정도였습니다. 12시 전에 편의점 밖에서 10명 정도, 20명 정도로 시험 보고 있는데 오늘 비가 와서 방역 사각지대와 집단 개별 감염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감염 재생산 지수도 넉 달 만에 처음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유행 확산을 의미하는 1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500명대보다는 더 증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예방 수칙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지 않으면 더 확산세로 계속 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
방역당국은 모임 자제와 거리 두기로 억제해온 방역 균형이 깨진다면 4차 유행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며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자, 이렇게 잡히지 않는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오늘부터는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방역 수칙들이 강화가 됐죠. 모든 출입자들의 명부 작성, 미술관이나 도서관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인데요. 이걸 위반하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희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서울 역삼역 근처의 유흥업소. 서울시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강화된 방역 수칙에 따라 유흥업소는 출입 명부를 QR코드로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모든 그 손님들이 오고 들어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QR코드로 기록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한 걸 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이처럼 오늘부터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이용자에게 10만 원, 사업주에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선 방문자 전원이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업주는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 계도 기간을 거쳤다곤 하지만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상당수 손님들은 여전히 한 명만 출입 명부를 쓰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업주도 손님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없어요. 열 체크나 이런 거는 따로 안 하세요? 네, 세우실 때 나가. 정부가 기본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과태료까지 부과하기로 한 건 강제성 있는 제재가 없으면 확진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휴일 검사 건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473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국에 13개 지교회가 있는 수정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134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가 개소하는 시기에 맞춰서 많은 이제 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숙식을 하면서 활동을 한 걸로. 부산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도 273명에 달하는 등 주로 교회와 유흥업소에서 집단 감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41건이 추가로 확인됐는데 특히 남아공발 변이가 지역사회에 전파된 사례가 처음 발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할지 여부를 포함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집요한 스토킹 끝에 세 모녀를 참혹하게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1996년생 만 24살의 김태현. 김태현은 자신을 퀵서비스 기사라고 속여서 집안에 침입했고 세 모녀를 살해한 뒤 맥주까지 꺼내 마시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한 것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 침입해 세 모녀를 살해한 남성의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1996년 11월생 만 24살 남성 김태현입니다. 경찰은 7명의 심의위원들이 40분 동안 논의한 결과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한 점과 현장에서 수거한 흉기와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점, 그리고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야 한다는 점 때문에 경찰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김태현의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번 신상 공개를 통해서 피해자에 대한 제보가 많이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고인이 되신 저희 가족분들이 가시는 길만큼은 한 점의 억울함 없이 편안한 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적인 직업이 없었던 김태현은 평소 집 근처 PC방을 찾아 게임을 즐겼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월주일에 자주 올 때는 한 두세 번 정도도 왔었고요. 지난해 10월엔 알바 사이트를 통해 한 음식점에 면접을 받다가 하루 만에 일을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게임만 매년 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도망갔다고. 하루 일하고 연락도 안 돼요.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냥 아무 연락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라졌어요. 김태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은 가운데 구체적인 범행 과정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범행 당일 김태현은 오후 5시 반쯤 작은 딸 혼자 있는 집에 퀵서비스 기사라고 속여 침입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부터 챙겨간 흉기로 급소를 수차례 찔러 작은 딸을 살해했습니다. 이후 시차를 두고 귀가한 엄마와 큰딸 역시 김태현이 휘두른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졌습니다.
그리고 세 모녀를 차례로 살해한 김태현은 냉장고에 있던 맥주 등을 꺼내 마시며 사흘 동안 집안에 머물렀습니다. 김태현의 심리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정신 감정과 현장 검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자, 지금까지 드러난 김태현의 행적을 보면 집요한 스토킹이 결국 살해로까지 이어졌죠. 스토킹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들은 공포를 넘어서 결국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20여 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긴 했지만 이것만으론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창원의 한 식당 여주인이 남자 손님에게 끔찍하게 살해됐습니다. 숨진 여성의 휴대전화에선 석 달 동안에만 일방적으로 걸려온 100여 통의 전화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살해범은 이 여성을 10년가량 스토킹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년 동안의 스토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얘기하니 2, 3년 정도지 10년 아니다 이렇게 직접 얘기를 했거든요. 피해자 가족이. 스토킹은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수준의 폭력, 위협으로 발전하는 게 보통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1년 넘게 스토킹을 당했던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씨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한두 줄의 낙서에 그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낙서의 양도 늘어났지만 내용이 굉장히 좀 난폭해졌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지켜보고 있다 각오해라라든지 나중에는 음란한 여자, 더러운 여자 이런 식으로. 스토커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 일상은 지옥이 됐지만 경찰은 보호막이 돼주질 않았습니다. 지금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안하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출동해 줄 수는 없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들었어요. 막상 스토커가 나타나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맞고 오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경찰분이 저 사람한테 일단 맞아야지 뭔가를 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피해자한테 저 사람한테 좀 맞고 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죽고 나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남성은 결국 구속돼 징역 2년형을 받았지만 감옥에서까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가 2통이 왔지만 이제 요지는 편지의 내용은 다시 찾아오겠다는 내용이거든요. 되게 무서워요. 그게 잡지로 쫙 썼고. 지난달 24일 발의된 지 22년 만에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에만 처벌하는 반의사 불벌죄가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이 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처벌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보복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또는 가해자에 의해 지속적이고 끈질긴 회유와 협박. 또 스토킹의 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규정한 것도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사회 통념, 주관적 판단에 기대, 가해자의 방어 논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접근 금지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시간이 지체될 수 있고 위반 시 과태료에 그친다는 것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스토킹을 개인적인 일이나 애정 문제로 여기던 인식의 변화가 범죄 예방을 위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바둑판이 있는데 꽃을 올려놔요. 그런데 저는 스토커가 보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꽃을 보자마자 끔찍하거든요. 꽃을 가지고 증거로 가져가면 이게 뭐가 문제인데요? 이런 느낌이에요.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영화 미나리로 주요 영화제와 시상식에서 수상을 이어가고 있는 배우 윤여정 씨. 이번엔 미국 배우 조합상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배우 조합상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의 수상 가능성을 엿볼 수 있어서 미리 보는 오스카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전동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열린 미국 배우 조합상 시상식. And the actor goes to Young-yoon, Minari.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자 배우 윤여정은 놀란 표정을 지은 채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Especially by my actor fellow choose me. Very pleased and happy and then thank you. 한국인 이민자 가족의 삶을 다룬 영화 미나리에서 할머니 역을 열연한 배우 윤여정은 영화 부분에서 최초로 미국 배우 조합상을 수상한 아시아 배우가 됐습니다. 지난해 영화 기생충도 상을 받았지만 이는 출연진 전체가 받은 앙상블 상이었습니다. Been recognized by Westerners. It is very, very honored. 미국 배우 조합상은 오로지 동료 배우들의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연기력과 화제성을 모두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윤여정이 경쟁한 상대들도 영화 더 파더의 올리비아 콜먼, 힐빌리의 노래의 글렌 클로스 등 모두 이번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후보들입니다. 이 때문에 배우 조합상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은 윤여정의 아카데미 수상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여정에게 표를 던진 배우 다수가 3주 뒤 아카데미 시상식의 투표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은 미국 아카데미 협회 회원들이 전체 투표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거의 30% 정도가 배우의 비중이 높다. 영화 미나리는 여우조연상을 비롯해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등 6개 부문에서 후보에 올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는 26일 오전에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윤여정이 한국 배우로는 최초로 오스카를 거머쥐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LG전자가 휴대전화 사업을 접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누적된 적자가 5조 원, 이제 다른 사업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서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너 진짜 초콜릿이야? 감각적인 디자인과 귀여운 이름의 초콜릿폰, 이탈리아 명품과 합작한 프라다폰, 그리고 시크릿폰. 스마트폰 시대가 오기 전 큰 인기를 끌었던 LG전자의 휴대폰들입니다. 전 세계 어떤 메이커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디자인 컨셉을 적용함으로 해서 해외 시장에 나갔을 때 아니 어떻게 저런 폰을 만들 수 있을까? 하지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스마트폰의 출현입니다. 잘 나가는 기존 사업을 고수할 것인가, 스마트폰에 새로 뛰어들 것인가. 삼성전자는 2010년 갤럭시 시리즈를 내놓고 애플을 맹렬하게 추격했지만 LG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아이폰이 시장에 출현하고 게임의 룰이 바뀌는 과정에서 LG전자의 대응이 늦었다고 봐야 되고요. 지난해 LG 휴대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5%로 쪼그라들었습니다. 2015년부터 벌써 6년째 누적된 적자가 5조 원에 달합니다. LG전자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7월 31일부로 휴대전화 사업에서 완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부의 이제 자원들을 갖다 효율화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사업 역량에 집중한다. 직원 3,700여 명은 계열사와 다른 사업 부서에 배치하고 소비자들을 위한 AS와 업데이트는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LG가 대신 선택한 건 자동차 전자장비 사업입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대가 다가오면서 자동차의 전자장비 시장은 엄청난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세계 3위 자동차 부품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고 자율주행차에서 더 이상 운전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 정보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인포테인먼트 사업도 해외 업체와 손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자장비와 배터리, 그리고 인공지능. LG전자가 그리는 미래에서 스마트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나만 따라오면 된다는 식으로 개미 투자자를 유혹하는 자칭 투자 자문가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통 카카오톡으로 영업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유튜브로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식 투자를 검색했습니다. 500개가 넘는 채널이 나옵니다. 그중 한 채널에 들어가 봤습니다. 자기가 찍은 종목이 100배 오를 거라며 당장 사라고 합니다. 계좌주가 15배를 갔는데 왜 10배를 못 갑니까? 10배가 아니라 100배도 가지. 응원해줘야 됩니다. 바로 지금 사놔야 됩니다.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월급보다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300에서 한 500만 원 정도, 많으면 1000만 원 정도도 수익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거에 따라서 그만큼 수익이 늘어나요. 위험에 대한 경고는 없습니다. 상승 가능성이 95%에서 100%에 가까운 종목들만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식 리딩방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뿌리고 수백만 원씩 내는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그런데 새로 등장한 수법은 유튜브의 채널 멤버십 등급제를 이용합니다. 이들은 매달 5,000원에서 많게는 12만 원까지 회비를 받습니다. 회비가 많을수록 더 빨리 오르는 주식을 추천해 준다는 겁니다. 가입비 이상 버는 단타 종목을 매일 추천해드립니다. 돈을 받고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건 등록된 투자 자문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이런 영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신종수법이라 아직 구체적인 단속 규정도 없습니다. 올 1월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 피해 상담 건수는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온라인 수업,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이제는 일상이 됐죠. 이 온라인 수업 공간에 극우 성향의 일베 회원들이 침투해서 욕설을 하거나 강의 중인 교수를 공격하는 폭력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7일 경기도 안양의 한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수십 명이 접속하더니 채팅창이 온갖 욕설과 일베들의 혐오성 용어들로 도배됐습니다. 구근 단어들이나 아니면은 타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특이한 단어들, 용어들 이런 거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화면에다가 이상한 그림을 그려놓기도 하고. 일베 의원들이 해당 학교의 온라인 수업 링크를 공유한 뒤 집단으로 침입한 겁니다. 서울 세종대학교를 배경으로 한 유튜브 영상. 노골적인 여성 혐오 발언이 쏟아집니다. 꿀템 때마다 내가 싹 다 그 테니까. 서양 철학을 가르치는 이 대학 윤지성 교수를 공격하기 위해 아예 학교 앞까지 찾아와 촬영한 겁니다. 일베들의 여성 혐오에 대한 논문을 썼다는 이유로 일베 의원들은 작년 말부터 윤 교수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까지 찾아와 협박했던 일베 의원들은 이후 윤 교수의 온라인 수업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성기를 노출한 음란 사진을 수업창에 올리고 일베 용어들로 채팅창을 도배하며 행패를 부립니다. 선을 넘었어. 지금 주소를 공유를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공유자 분명히 보고 계시죠. 윤 교수는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며 학교에도 나가지 못하고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들을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그대로 과감없이 했을 때 수치심과 모욕감과 그리고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대면 원격 수업을 테러 대상이나 놀이터로 이용하는 극우 집단의 행동이 도를 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나 강의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어떤 욕설을 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징역형이나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죄에 해당하고요.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해 비대면 수업에서 혐오를 확산하고 있는 신종범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유전자는 분명히 친모라고 하는데 자신은 결코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 성모 씨. 검찰이 오늘 딸이 낳은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 한 혐의로 석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손은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빈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배기 아이의 친엄마로 밝혀진 48살 성모 씨. 오늘 검찰은 석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혐의는 미성년자 약취, 즉 아이를 뒤바꾼 혐의와 사체 은닉 미수 혐의입니다. 우선 검찰은 석 씨가 손녀를 빼돌린 장소로 산부인과를 지목했습니다. 시점은 2018년 3월 31일부터 4월 1일 사이. 딸인 22살 김모 씨가 출산한 산부인과에서 손녀의 체열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기가 낳은 아이와 바꿨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병원에 남은 아이의 혈액형인데 20대 딸에게선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었다는 겁니다. 앞서 석 씨는 그해 1월에서 2월 사이 회사를 휴직했고 검찰은 그 시기에 석 씨가 출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석 씨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와 의약품, 유아용품 구입 내역 등 여러 정황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체를 감추려 한 행위는 석 씨도 자백한 혐의입니다. 석 씨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날인 지난 2월 9일 20대 딸이 떠난 빌라에서 숨진 아이를 발견한 뒤 이불과 종이 상자까지 들고 가 사체를 매장하려 했다는 겁니다. 다만 두려움 때문에 실행하진 않았고 이불을 덮어주고 종이 박스를 놓고 나와 미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석 씨는 여전히 아이 출산 사실과 바꿔치기 혐의 모두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는 제발 제 진심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손녀의 행방을 찾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는 9일에는 3살 아이를 빈집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석 씨의 딸 김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립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 손에 낀 반지를 빼달라. 11이나 119 상황실로 이런 전화들이 자주 걸려온다고 합니다. 긴급하지 않으면 출동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싸늘하게 거절할 수도 없다고 하는데요. 이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텔 골목으로 119 구조대원들이 들어옵니다. 이곳에 머물던 30대 남성이 손에 낀 반지가 빠지지 않는다며 도움을 청한 겁니다. 소방관이 왔다가 가는 걸 봐갖고 객실을 확인 전화해봤죠. 무슨 일이냐 했더니 뭐가 잠깐 꼈다. 출동대원은 들고 온 절단기로 무사히 반지를 제거했습니다. 이런 신고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빠지지가 않아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어요. 어느 정도 저희들한테 있어서는 좀 흔한 출동이긴 합니다. 경찰의 긴급전화 112로 황당한 요청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지난해 9월 공중 화장실에 휴지를 갖다 달라는 한 여성의 신고를 받고 실제 출동 지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화장지 갖다 달라 이런 거는 상당히 황당하죠. 네, 달렸죠. 이런 거 가지고 출동해야 되냐. 설마 경찰 112 긴급범죄에다가 화장지를 갖다 달라고 했겠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 꽃을 배달해달라는 황당한 119 전화부터 대리를 불렀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취객의 112 신고까지. 긴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출동을 안 해도 된다는 내부 지침이 있어도 상황실의 소갈이는 여전합니다. 매뉴얼이 있더라도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경찰에 걸려오는 신고 전화는 해마다 1,800만 건이 넘는데 절반 가까이는 단순한 민원이나 상담이었습니다. 비긴급 신고로 신고 접수가 지연된다면은 안전에 이제 골든타임 확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민원에 긴급 전화가 통화 중일 때 위기에 처한 누군가는 유일한 기회마저 놓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혐의로 현직 LH 직원에 대해서 경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직원이 이미 2017년부터 신도시 개발 정보를 흘리며 투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상재 기자입니다. 경찰이 현직 LH 직원 A씨와 그 지인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LH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는 광명 시흥지구의 개발 정보를 가족과 지인 36명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들이 광명시 노은사동에 사들인 땅은 무려 22개 필지에 달합니다. 당시 A씨는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A씨가 투기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현직 직원 일부도 A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업무 관련성으로 보면 A씨가 LH 직원 땅 투기의 핵심 관계자라며 광명 일대 부동산 투기가 A씨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LH 전북본부 직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과 몰수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이 직원은 완주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를 맡으면서 아내 명의로 주변 땅 3곳을 사들였습니다. 이로써 땅 투기 관련 구속수사 대상은 포천시와 경기도청 공무원 등 2명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천시 전 시의원 최모 씨의 자택과 시청, 시의회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도 실시됐습니다. 최 씨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었던 지난 2017년 8월 백석동의 땅 3,400제곱미터를 20억 원을 들여 사들였는데 불과 2주일 뒤 개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최 씨는 보상금 대신 상가 부지를 받았고 현재 시세는 5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달 이 같은 투기 의혹이 제기됐지만 최 씨는 정보를 이용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이 지역에서 쭉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미 공개된 정보였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세요? 찾아왔어요. 한 개만 좀 사달라고.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최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대기업 구내식당 같은 단체 급식 시장, 그동안은 재벌 계열사나 친족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같은 관행 때문인데 대기업들이 앞으로는 이런 관행을 없애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순수하게 자발적인 결정은 아닌데요.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3년 에버랜드에서 분리된 웰스토리, 단체 급식 시장의 최강자입니다.
연매출 1조 2천억 원입니다. 이 회사 매출의 36%는 삼성 계열사들에서 나옵니다.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생명보험, 증권, 에버랜드까지 삼성의 구내식당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두 공개 경제 입찰이 아니라 수의 계약으로 따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웰스토리의 주식 100%는 삼성물산이 갖고 있고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삼성뿐 아닙니다. LG그룹과 LS그룹, 범현대가, CJ그룹, 신세계 계열사들도 모두 자회사나 친족회사에 구내식당 사업권을 몰아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일감을 따내며 성장한 급식업체 5곳이 전체 급식 시장의 80%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일감을 확보함으로써 시장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고 이러한 거래 관행은 25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사회적 비판과 정부 규제가 계속되자 대기업들이 이런 거래 관행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늘 8개 대기업 대표들이 모여 앞으로 구내식당 사업을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G는 내년부터 급식 사업을 전면 공개 입찰로 전환하고 CJ도 65% 이상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삼성도 3월부터 차차 개방합니다. 단체 급식업에 종사하는 독립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엄청난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진 시정하는 모양새를 갖추면 나중에 과징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경쟁 입찰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대형 급식 업체들의 일감 나눠 먹기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미입니다. 인도네시아 남동쪽 섬들과 동티모르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90명 넘게 숨졌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홍수에 철구가 떠내려가고 산사태가 마을 전체를 덮쳐서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혜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거센 흙탕물에 철근과 시멘트로 만들어진 다리가 힘없이 내려앉아 쓸려갑니다. 거대한 강으로 변해버린 마을에 떠내려가는 집은 겨우 지붕만 보입니다. 바닷가에선 거센 파도에 배가 뒤집어질 듯 흔들리고 물에 빠진 사람들은 안간 힘을 써봐도 무트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흙탕물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물살에 옆으로 쓰러져 휩쓸리고 강가에 있던 집은 갑자기 한쪽이 무너져 내립니다. 지난 주말부터 인도네시아 일부 섬들과 동티모르 지역에 집중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주택과 도로가 진흙으로 뒤덮이고 섬이 아수라장이 되면서 수천 명이 대피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70여 명, 동티모르에서 3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Berarti untuk sekarang ini masih terisolasi kan? 인도네시아와 호주 사이 바다에서 발생한 세로자라는 열대성 폭풍이 원인이 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가옥 수십 채가 산사태로 매몰돼 사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Saya minta agar penanganan bencana dapat dilaksanakan dengan cepat dan baik seperti bantuan pelayanan kesehatan, ketersediaan logistik dan kebutuhan dasar bagi 이 지역은 최근 장마철마다 치명적인 산사태와 홍수가 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산림 파괴가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안타까운 동물 학대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발코니에서 1시간이나 매질을 당하던 고양이가 구조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맞은편 건물 발코니에서 한 여성이 청소도구로 보이는 긴 막대의 끝부분을 잡고 구석에 무언가를 때립니다. 그리곤 같은 방향으로 강하고 빠르게 찔러대는 행위를 반복하는데요. 이윽고 닫힌 창문을 뚫고 들려오는 날카로운 울음소리. 고양이입니다. 여성의 고양이 폭행은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과일을 때리나 솔직히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 목소리가 그때부터 계속 나더라고요. 지쳤는지 중간중간 쉬었다가 막 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동행하에 동물보호단체가 고양이 구조에 나섰습니다. 베란다 구석에서 웅크리고 매우 떨고 입이 찢어져서 피가 나는 다 젖을 정도로 오줌을 쌌었죠. 매우 공포스러웠던 걸로 보여요.
가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고양이가 사나와 복종 훈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자의 품에 안긴 고양이의 행동은 가해 여성의 주장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람 손길을 너무 좋아해서 계속 만져달라고 배 까고 애교 피우고 하악질 한 번 안 하죠? 관할구청과 동물보호단체는 고양이를 치료한 뒤 가해 여성과 격리시켰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양이의 원소유주라는 가해 여성의 어머니가 고양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관할구청은 가해 여성과 소유주가 다른 사람인 것이 확인됐고 동물보호법상 소유주에게 고양이를 돌려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는 학대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고양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가 엄마에게 가더라도 다시 딸에게 또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엄마가 그런 말을 하셨대요. 그렇게 심하게 안 때렸다라고. 본인의 딸에게 고양이를 맡기면은 여전히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의무의 범주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 상태를 방치를 해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해자의 범주에 포함돼야 되죠. 고양이를 폭행한 가해자와 소유자가 다른 데다 고양이의 안전 문제를 두고 법과 정서 사이의 간극도 커서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국정원이 오늘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현장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계엄군이 운용한 장갑차 사진인데 이 차량에서 시민을 향한 최초 발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남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장갑차, 그 뒤를 무장한 군인 수십 명이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국정원이 공개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사진입니다. 증언 등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계엄군의 최초 발포는 이 장갑차에서 이뤄진 걸로 추정됩니다. 1980년 5월 19일 광주고등학교 앞에서 바퀴가 고장나 장갑차가 멈춰서자 시민들이 둘러쌌고 장갑차 뚜껑을 열고 나온 군인이 소총을 쏴 시민 한 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된 5.18 관련 사진에는 무한궤도가 장착된 장갑차만 발견됐을 뿐 바퀴로 움직이는 차륜형 장갑차는 없어 이 증언을 입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서 처음으로 계엄군이 실제로 차륜형 장갑차를 운용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계엄군은 차륜형 장갑차를 단 한 대만 운용한 걸로 알려져 있어 이 장갑차가 5.18 당시 최초로 실탄을 발사한 바로 그 장갑차로 추정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최초 발포는 광주고 앞길에서 바퀴가 고장난 차륜형 장갑차에서 이루어졌다는 진술과 문헌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국정원은 또 계엄군이 시위 참가자들을 강제 연행해 땅에 머리를 박게 하고 있는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5.18 진상규명위는 지금까지 국정원에서 제공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를 5.18 41주년인 오는 5월 1일반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두 달째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얀마. 그럼에도 지치지 않는 저항에 선두엔 20대 청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몽뉴아라는 작은 농촌 도시에서 투쟁을 이끌고 있는 26살 청년 지도자를 MBC가 외국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군부로부터 이미 공개 수배를 당한 이 청년은 실명으로 인터뷰에 응하면서 시민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정현 기자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관총에 로켓포까지 동원한 군경의 살상에 새총과 화살로 맞서는 시민들. 주요 투쟁 거점은 최대 도시 양곤과 제2의 도시 만달레이, 그리고 북부의 몽유아 세 곳입니다. 특히 몽유아는 인구가 양곤의 2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주말에만 시위를 하는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58일째 하루도 빠짐없이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외지고 작은 도시지만 어느 것보다 뜨거운 저항의 열기, 군경은 더욱 잔혹하게 탄압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현지에선 미얀마의 광주로 불립니다. 매일 마이크를 잡고 선두에 서는 사람은 학생 운동가 출신인 26살 청년 웨모나인.
အားမလျော့ပါနဲ့ဒီလိုမျိုးကျွန်တော်တို့ရှေ့ဆက်ရှောက်နေနိုင်သေးတာကမုံရွာရဲ့ယုံကြည်ချက်ခိုင်မာမှုအားမှန်ဖြစ်ပါတယ် 군부로부터 공개 수배를 당한 20인 중 한 명으로 몽유아 시민들에게 작은 판다로 불리며 투쟁의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은신처에서 화상 인터뷰에 응한 그는 미얀마 사태에 가장 관심을 보여주는 한국에 특히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They should people in their head among the over 550 dead persons. Half of the people has been killed by headshot. 그는 곧 정식으로 출범할 미얀마 문민정부가 군사력을 갖춘 소수 민족들과 연합해 반격에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 lot of people have been preparing for the civil war, now preparing for the federal army and started collecting the man-made guns and man-made bombs or something like that. 주민들은 모든 인터넷이 차단됐지만 목숨을 걸고 외부에 소식을 날리고 먹을 것과 생활 필수품 등을 나눠가며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Monjua, they never give up their determinations to fight back, to fight for the democracy. 동료 중 이미 6명이 체포됐고 본인 역시 만약 붙잡히면 중형을 피하기 힘든 처지. 하지만 그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When I am in the middle of the people in the protest, I don't feel afraid of anything. MBC 뉴스 신정연입니다. 검찰이 2년 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위법하게 출국 금지할 당시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막 출범한 공수처까지 이 사건 처리 과정을 두고 압박에 나서면서 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윤수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한밤중 출국에 나선 김학의 전 차관.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가짜 서류로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한 혐의로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은 가짜 서류란 걸 알고도 출국 금지 조치를 실행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출국 금지 과정을 재구성해온 수사팀은 차 본부장으로부터 당시 청와대에서 검찰 과거사를 맡고 있던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출국 금지를 진행할 수 있게 이규원 검사를 소개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이 위법적인 출국 금지 조치를 직접 지시했을 수 있다고 보고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광철 비서관은 MBC에 청와대 비서는 입이 없다면서도 할 말은 많지만 비서답게 숙고하겠다며 수사에 대한 불편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불법 출국 금지의 윗선으로 청와대를 겨누는 동시에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공수처장 관용차를 제공하며 특혜성 면담 논란이 제기된 지난달 7일 당시의 면담실 CCTV를 보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당시 면담에 수사관이 배석했다는 공수처장 말이 거짓말이 아닌지 확인하겠다는 건데 CCTV 삭제 시한이 다가온다며 강제 수사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또 검찰이 수사한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사건도 재판에 넘길지 최종 결정은 자신들이 하겠다는 공수처 방침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학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 포스코가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하고 있는 미얀마 가스전 사업이 군부의 돈줄로 의심받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통해서 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무게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얀마 군부와 한국 기업의 관계를 이유경, 남상호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얀마 군부 작은 카르텔 지도입니다. 미얀마 시민단체가 만들었습니다. 군부와 군부 소유 기업, 그리고 협력 기업들 가운데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포스코입니다. 포스코의 자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얀마에서 슈웨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영석유기업 MOGE와 합작했습니다. 포스코는 수익금의 15%를 MOGE에 배당합니다. 2018년 포스코가 MOGE에 준 배당금은 1억 9,400만 달러, 2천억 원이 넘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이 돈이 바로 군부의 자금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선 원래 국영기업과 합작해야 가스전 사업을 할 수 있다. 배당금은 민주정부 시절에도 지급했다. 지금 와서 군부 자금줄이라고 비난하는 건 지나치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영석유기업 MOGE는 1962년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가 국영화했습니다. 군부는 1988년 민주항쟁을 유혈 진압한 뒤 해외 합작 가스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포스코가 사업에 뛰어든 것도 역시 2000년대 초반 군부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애초부터 군부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했던 사업입니다. 전부 다 사실은 군부 독재 시절에 진행이 됐던 프로젝트들이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까지도 그 MOG의 사장, 이렇게 최고 경영 책임자는 군부 시절에 임명했던 사람으로 계속 유지가 되어 있었다, 운영이 되어 왔었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포스코가 가스전 사업을 위해 원주민들 땅을 수용할 때 미얀마 군부 정권이 개입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는 법에 따라 공청회를 열고 충분히 보상했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군부의 보복이 두려워 얼마를 보상받는지도 모르고 땅을 넘겼다고 말합니다. 민주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국영석유기업 돈 46억 달러는 정체불명의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민주정부가 이 자금을 국고로 귀속시키려 했지만 이번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군부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 없이 이미 전부터 엄청난 재원이 군부 인사 개인 계좌들로 흘러갔을 것으로 지금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포스코가 이 국영기업의 배당금 지급을 일단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미얀마에는 포스코 말고도 한국 기업이 또 있습니다. 태평양물산입니다.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갭과 H&M 같은 유명 패션 브랜드의 옷을 납품합니다. 그런데 쿠데타가 터지기 전부터 태평양물산은 이미 미얀마 사업을 축소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학살하고 있다는 2019년 UN 보고서 때문입니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권 및 인도주의 원칙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미얀마의 생산을 철회하고 있고 태평양물산의 사업 파트너는 미얀마 경제홀딩스 MEHL입니다. MEHL은 의류, 광물, 금융, 맥주, 담배까지 온갖 사업을 다 하는 거대 기업인데 소유주가 바로 군부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Many of those actions, including the sanctions announced today against MEC and MEL, apply to the same individuals and entities responsible for the atrocities against the Rohingya. 다른 기업들도 미얀마 군부와 잇따라 결별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45개 협력사를 둔 H&M, 일본 맥주 회사 기린, 호주 에너지 기업 우드사이드입니다. 군부의 학살이 계속되면서 미얀마 철수를 결정하는 기업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반인권적인 정부나 기업과 거래할 수 없다는 기업들의 움직임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익보다는 환경 문제와 사회적 문제 그리고 투명한 지배 구조가 이제 기업 경영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건데요. 남상호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1996년 일당 60센트에 나이키 축구공을 꿰매는 10대 파키스탄 소년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아동 노동을 착취하는 나이키 불매 운동을 벌였습니다. 2012년과 13년에는 방글라데시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의류 공장 화재와 붕괴 사고가 계속 나면서 1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사망했습니다.
কোনো সমস্যা নাই যে 8:40 বাজে এমনি বিল্ডিং দাইবা গেছে নিচের দিকে আমরা যে মেশিন দিয়ে উঠবো সেই শক্তিটা আমরা পাই নাই নিচের দিকে দাইবা গেছে. 소비자들이 분노했고 세계적인 의류 기업 H&M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나이키와 H&M 두 기업은 지금 인권에 가장 민감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면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신장 지역은 중국 중앙정부의 잔혹한 인권 탄압과 강제 노동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곳입니다. 중국인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두 거대 기업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들은 ESG, 이 세 글자에 가장 민감합니다. 환경, 사회적 책임,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입니다. 이제는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연기금 같은 거대 투자자들까지 이런 압력에 가세했습니다. 9천조 원이 넘는 돈을 굴리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지난해 1월 주요 기업들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투자를 결정할 때 ESG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And all companies better be prepared for this. And if they're not, they are going to be a poorly performing company. 네덜란드 연기금은 포스코에 미얀마 군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포스코의 최대 주주인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앞으로 기금을 투자할 때 ESG를 기준으로 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각국 정부도 나섰습니다. 독일은 기업이 인권과 환경보호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매출액의 2%까지 벌금을 물리는 법을 추진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비슷한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선제적으로 기업 활동 내에서 환경이나 인권, 노동에 대한 위반 사항이 없도록 공급망 관리를 일단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요. 지난해 ESG 관련 투자 규모는 40조 달러.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돈도 못 버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부터는 정치팀 김지경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누가 거짓말 하나 내곡동의 진실은인데, 자, 이제 선거가 이틀 남았는데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처갓당 관련해서 논란이 가라앉질 않아요. 네, 며칠 전에 생태탕 식당 주인까지 나서서 오세훈 후보를 분명히 봤다, 이렇게 증언하면서 공방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인터뷰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네. 오세훈 후보는 좀 잘생겨서 그래서 더 기억이 나고, 반듯하게 이렇게 하얀 면바지에 신발이 캐주얼 로퍼, 상당히 멋진 구두였죠. 그 오 후보 측에서는 지금 이 인터뷰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한 주간지가 생태탕 식당 주인과 지난달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네. 이때는 난 주방에서 일만 했고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말을 바꾸는 건 오히려 식당 주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 후보의 말 들어보시죠. 네. 인터뷰 내용 자체가 굉장히 상호 모순적입니다. 사실관계와 맞지 않은 허무맹랑한 그런 주장을 하면서 혹세무민한다고 해서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아니다. 자, 정리하면 이제 주간지 인터뷰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며칠 뒤에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분명히 봤다고 했는데, 네. 식당 주인이 그렇게 말했던 이유를 설명을 했죠. 네, 오늘은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오세훈 후보가 당시에 식당에 온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다시 못을 박았습니다. 네. 그러면 왜 처음부터 오 후보를 봤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처음엔 피곤해질까 봐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전화 온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런데 나서면은 피곤해지니까 그냥 그런다고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몇몇 기자들한테 아마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 후보가 계속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해서 나서게 됐다는 겁니다. 생태탕집 그 주인 말고도 측량 현장에서 오세훈 후보 봤다는 증언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먼저 오세훈 후보 목격담을 얘기한 건 내곡동 땅 경작인 2명이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네. 한눈에 이 오세훈 씨구나 금방 알거든. 속옷을 벗고 그러고 오세훈 씨가 맞고 저 오세훈 오는 의심가 그냥 기라가더라고요.
네, 이어서 측량 팀장 그리고 식당 주인과 아들 이렇게 모두 5명이 오세훈 후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오 후보 큰처남인 송모 교수는 좀 애매한 입장인데요. 송 교수는 MBC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은 갔지만 오 후보가 현장에 있었는지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 후보가 그럼 측량 현장에 있던 게 뭐 그리 중요한 문제냐? 이걸 두고서도 또 이제 양쪽 입장이 좀 달라요. 네, 오 후보는 내곡동 땅 문제의 본질은 개발지구 지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냐 이거지 측량 현장에 갔는지 여부가 아니라는 건데요. 네. 오 후보의 말 들어보시죠. 네.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께서 그러셨어요. 오세훈 시장이 시장 되기 전에 현장에 간 게 그게 무슨 이해관계 충돌이냐. 그런 민주당 대표의 말씀도 우리 박영선 후보는 존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데도 민주당이 내곡동 땅에 특혜 보상을 했다는 증거가 없자 괜한 말꼬리 잡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박 후보는 거짓말이냐 아니냐는 시장의 자격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박 후보의 말 들어보시죠. 네. 거짓말한 후보가 시장이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거짓말이 난무하는 서울시를 시민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하면 중요한 저는 것입니다. 네, 또 오 후보가 특혜 보상 의혹을 부인하면서 내곡동 땅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한 만큼 이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특혜 보상 의혹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증언은 여러 나왔는데 지금으로서 이제 물증으로 가리기는 힘든 거죠. 네, 식당 주인 아들은 CCTV는 식당에 없었고 카드 사용 기록이라도 있는지 찾아보겠다고는 말했는데요. 네. 물증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 후보를 고발했고 또 국민의힘도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라서 선거가 끝나고 수사 과정에서 진실을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이면 내곡동 땅 의혹의 여진이 어디까지 갈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추신수 선수를 영입한 프로야구 SSG가 개막과 함께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직 한 경기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추추 트레인을 보기 위해 곳곳에서 팬들의 매진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추신수의 몸은 아직 덜 풀렸지만 팬들의 기대는 시작부터 폭발입니다. 추신수의 KBO 데뷔전을 보기 위해 관중석 2,300석은 가볍게 매진. 계열사 커피 전문점인 세계 최초의 야구장 내 스타벅스는 물론 기념품 매장에 늘어선 줄도 끝이 안 보입니다. 유니폼과 모자 등 모든 물품이 매진됐습니다. 창단 기념구 랜더스 로고볼은 현재 품절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마킹은 역시 추신수입니다. 한 100개 정도 한 거 같아요. 추신수 선수를 제일 많이 했고 50개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겨우 구한 것 같아요. 거의 다 매진이라고 해가지고 품절이어서 겨우 구했습니다. 텍사스 시절 추신수의 팬들까지 자연스레 SSG의 팬으로 흡수됐습니다. 메이저리그 계실 때부터 팬이어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개막 전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낯선 생김새로 호불호가 갈렸던 마스코트 랜디. 봤어요, 랜디? 네,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요? 강한 개처럼 초점 없는 눈을 바로잡고 반응이 좋아졌습니다. 랜디 봤어요? 네, 랜디 어떻게 생겼어요? 랜디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무슨 동물인지 알아요? 강아지. 창단식 때 영상으로 보고 무섭다고 못생겼다고 엄청 싫어하는데 오늘 보더니 눈이 예뻐져서 이제는 귀엽대요. 자신 앞에 떨어진 파울볼을 팬에게 건네주고 끊임없는 사인 요청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구단주까지 인기를 체감하고 있는 SSG. 팀 창단과 추신수 영입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최고의 히트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네덜란드 리그에서 나온 가마차기 골입니다. 휘어지는 공의 궤적이 정말 예술이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일찍 져버린 벚꽃이 아쉽기는 해도 초록잎이 돋아나는 나무들에게선 싱그러움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기도 한층 더 깨끗해졌습니다. 서울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9마이크로그램으로 한 자릿수에 불과했고요. 가시거리도 이렇게 20km까지 내내 시원하게 트였습니다. 내일도 낮에는 대부분 지방이 20도를 웃돌면서 무척 따뜻하겠는데요. 기온이 오르더라도 미세먼지 유입 소식 없이 전국의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단 오전에 경기 남부와 충남에서만 먼지가 약간 쌓이다가 말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내일 날씨 보시죠. 아침에는 내륙 지방에서 안개가 약간 끼겠고요. 전국 안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남부 지방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내일까지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8도, 대구 5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19도, 강릉이 21도로 동해안 지방은 오늘보다 5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비 소식 없이 맑겠고요. 주 후반 기온이 약간 낮아지기는 해도 여전히 예년보다 따뜻한 날이 더 많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5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